며느리에 이어서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거는 보험금 수령해서 내가 쓸 거야. 저번에 엄마가 더 큰 액수를 가져갔잖아. 3,500만 원을 네가 혼자 다 쓴다고? 저쪽 사례비도 줘야 해. 그걸 알고 있어. 엄마, 나도 지금 쓸 데 많아. 결혼하니까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알아? 한 씨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구분을 못했다. 그런데 들어보니 아들의 상해보험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그 수령액을 며느리가 쓴다는 것 아닌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서울에 사는 65세 한두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결혼을 앞두고 사돈댁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았다. 예전에야 남자가 집 한 채는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했지만 지금은 반반하는 시대 아닌가. 물론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정량적으로 정해진 게 어딨겠나. 결론은 그랬다. 자기네는 집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혼수 일체만 하겠다는 것 아닌가. 안사돈이 말했다. 얘들이 비빌 언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 해도 서울에서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 집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면서 정작 집 마련에는 자금을 못 된다는 건 무슨 모순인가. 자기들 사정이 전혀 그렇지 못하면서 신랑 측만 집값을 다 내라는 건 과도한 요구라고 한 씨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돈의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었다. 마치 당연한 걸 얘기한다는 식으로 당당했다.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신부 측에서 뭐 특별히 내세울 다른 게 있다는 건가? 수위를 보면 일반적인 대학을 나온 간호사일 뿐이었다. 소위 박사학위를 따거나 의사거나 변호사 같이 사회적으로 손꼽히는 혼처에 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오히려 우리 준혁이가 더 미치는 거래 아닌가 생각했다. 물론 결혼을 너무 장사치 셈법으로 따진다는 자체가 좋은 결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한 씨는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집값을 마련해 보려고 했다. 신랑 측에서 그 정도 양보를 했으면 최소한 신부 측에서는 말이나마 좀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는 게 합당했다. 미안은커녕 당연한 걸 요구한다는 태도였으니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사돈은 그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요즘은 남자 쪽에서 집 한 칸 마련 못하면 장가들 생각을 해선 안 되는 시대예요. 보세요. 노총각들이 많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노처녀는 많이 없나? 한 씨는 그런 사돈댁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이 꺼림직했다. 사돈의 그런 인식이 나중에 얘들 결혼 생활에 불합리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다. 말이 상견례지 사실상 결혼을 흥정하는 자리였다. 각기 돈을 얼마 부담하는가에 대한 논란뿐이었다. 사돈이 하겠다는 혼수 일체라고 해봐야 가전제품이 대부분일 것이고 국산 승용차는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한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에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파토를 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차 안에서 한 씨는 많은 걸 생각했다. 아내가 생전이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사돈댁과 말이라도 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한 씨 혼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게 얘들의 앞날을 좌우하게 되었으니 심적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대출을 알아봐야 하겠지만 퇴직 이후 연금 이외에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다.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아들에게 소형 아파트를 사주고 여분의 돈을 모아 변두리에 전셋집을 얻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아내와 평생을 일해서 구입했던 아파트였다. 이제 재건축이 막 시작되고 있는 용산의 알짜배기 부동산인데 아까웠다. 좀 더 있다가 팔았으면 차익이 컸을 것이나 하는 수 없었다. 한 씨는 공직에 있다가 퇴직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재산을 남긴 노후가 되지 못했다. 아내가 3년 전 저 세상으로 갔다. 그래서 집을 처분해 아들에게 일부 남겨주려고 하긴 했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이른 것이 못내 아쉬웠다. 준혁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직장 생활을 짧지 않게 했건만 사실 모은 돈은 별로 없었다. 씀씀이가 컸다. 혼자서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 해외여행도 좀 다녔다.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자신이 저축한 게 보잘것이 적어 아버지에게 죄송했다. 아버지에게는 해드린 것도 없이 기껏 결혼자금이나 지원받게 된 자신의 방종을 탓했다. 그러나 수희와 결혼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수희는 주변에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은 걸 알고 있었다. 듣기로는 상대방의 결혼 조건도 자신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보였다. 장모는 늘 하소연하듯 말했다. 수희한테 온 혼사처에는 의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어. 그런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자네를 선택하거네.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네. 그 말은 너무 자주 들어서 귀에 딱지가 생길 지경이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격지심에 빠졌다.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꽤 괜찮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하는 게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라고 자부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학교 타이틀은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준혁은 자신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걸 인식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직장과 집만 왕복하다 보니 다른 세계에 대한 실정을 몰랐던 것이다. 세상은 넓고 자신보다 뛰어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장모가 말했었다. 자네는 패기가 없어. 남자는 배짱 같은 게 있어야 어디 가서 큰일을 하는 거고 기회도 그래야 주어지는 거지. 좀팽이들한테는 큰 기회가 없어. 평생 월급 생활이나 하는 거야. 솔직히 그 말도 맞다. 준혁은 자신이 소심하고 옹졸한 편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소심하고 옹졸하다는 건 자신 같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존감이 부족해서 외모에나 신경을 썼다. 그래서 자신은 큰일을 할 만한 제목은 아니라고 체념했다. 그렇다고 좀팽이란 말을 들을 만큼 열등한 존재는 아니었다. 장모는 말을 마구 내던지는 성향이었다. 상대방의 기분은 개의치 않고 일단 던져놓고 본다. 그런 성격은 수희도 물려받은 것 같았다. 교제 과정에서 그런 성격의 일단을 봤다. 좋게 보면 소신 있고 당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대의 입장에선 감정이 상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래도 수희는 명랑하고 잘 웃는다. 웃을 때 그녀는 아름다웠다. 외아들로 자라서 그런지
수희의 자상한 손길에서 모정애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여동생처럼 귀엽기도 했다. 아버지나 자신이나 서로 무뚝뚝한 편이고 말도 잘 나누지 않아 함께 있으면 서먹서먹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막상 마주하고 보면 관계가 부드럽지 못했다. 그런데 수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성격이 무척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걸 느낀다. 그런 일면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자신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확신하는 건 아니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한 씨의 집부터 들렸다. 그리고 당일 저녁에는 처갓집으로 갔다. 그런데 한 씨는 며느리로부터 이상한 질문을 받았다. 아버님, 제가 병원에 근무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건데, 아버님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 놓으신 게 있을까요? 신혼여행 다녀온 날 하고 많은 말 중에 그런 말을 꺼낸 며느리가 이해도 안 갔지만 별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 글쎄, 내가 그런데 관심이 좀 없다 보니 예전에 집사람이 했으면 몰라도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아버님 명의로 지출되는 보험료가 없으면 당연히 없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저희 병원 의사 선생님도 두 분 소개해서 가입했거든요. 아버님도 이번에 한번 가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다. 꼭 기분 나쁘게 들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기분이 좋을 리도 없는 말이었다. 뭐, 내가 정 그렇게 필요한 일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건 괜찮겠지. 며느리는 기분이 좋아졌다. 자기가 내일 연락해서 알아보겠다며 아버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이 나이에도 보험을 받아줄까 모르겠네. 며느리는 웃으면서 당연히 가능하지요. 좀 있으면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할 거예요. 수명이 엄청 늘어나 이제 60세는 청춘이에요. 그러니 아버님도 힘내세요. 한 씨는 부침성 있는 며느리의 말을 그냥 어여쁘게 봤다. 그러면서도 생명보험이란 말 자체에 마음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한 씨는 안사돈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랬다. 뜬금없이 메일로 서류 보냈으니 서명해달란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보험 서류란다. 갑자기 보험 서류에 사인을 하라는 안사돈의 말이 이해가 안 돼 망설였다. 사돈께서 보험에 든다고 수희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린 거지요. 아내. 그건 그냥 알아보라는 취지였는데. 에이, 뭘 망설이세요. 이때다 하고 얼른 가입해 놓으세요. 다 도움이 돼요. 늙은 우리는 스스로 챙기는 거잖아요. 안사돈은 스스럼이 없었다. 사돈 간의 서먹함도 없었다. 그 성격의 일면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한 씨는 의아스럽지도 않았다. 그런데 생명보험에 사인을 하라는 건 괜히 못마땅했다. 직접 보험 설계사와 면담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의 안사돈은 살짝 삐친 듯 억양이 올라가더니 사돈지간에 믿고 하는 거지요. 제가 보험 설계사예요. 수희가 말을 안 했나요? 금시초문이었다. 수희는 자기가 아는 보험 설계사라고 했지 사돈 얘기는 없었다. 난감한 처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어 그럼 먼저 메일로 보내라고 했다. 그때부터 안사돈이 몇 번씩이나 전화를 해 성화를 부리는 것 아닌가. 결국 마지못해 사인을 해줬다. 준혁이도 알아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다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씨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모녀라고 생각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하는데 사람 속을 어찌 알겠는가. 일단은 이해가 되든 말든 사돈한테 책 잡힐 일만 없으면 다행이다 싶었다. 오늘은 아내의 기일이었다. 준혁이가 퇴근 후 들렸다. 한 씨는 혼자서 제사상을 꾸릴 줄 몰라 온라인에서 차려놓은 상을 샀다. 원래는 며느리가 몇 가지 음식은 집에서 해줬으면 바랬으나 말도 못 꺼냈다. 매일 뭐가 그리 바쁜지 휴일에도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해서 저번 부친 기일에도 혼자서 제를 올렸었다. 오늘도 며느리는 못 오는 것 같았다. 준혁이가 민망해하며 자기 아내를 두둔하는 소리를 하길래 한 씨가 한마디 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엄마 기일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와서 준비 좀 해주고 하면 오죽 좋겠냐. 아들애야 당연히 그러기를 바랬겠지만 수희한테 잡혀 옴짝달싹 못하는 사정이었다. 상에 올리는 음식도 직접 집에서 만들지 못한 게 꺼림직했던 마음에 한 씨는 화가 났다.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기일에 그것도 처음 맞는 기일인데 연락 한 번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당장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 전화 연결이 되면서 며느리의 말이 다 들렸다. 너무 피곤해서 지금 집에 와 누워 있단다. 여자는 절도 안 하는데 꼭 가야겠냐고 묻는다. 난감해진 준혁이 얼른 전화를 끊었다. 병원인 줄 알았는데 방금 퇴근한 모양이네요. 피곤하다고 해서요. 한 씨는 그런 며느리가 괘씸했다. 어떻게 배워먹었기에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런 며느리와 함께 사는 아들이 한편으론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속된 말로 여편네 하나 간수를 못해서 꼼짝도 못하고 사냐고 한 소리 해주고 싶었으나 참았다. 어차피 자기들 둘이서 좋다고 하는 걸 내가 뭐라 할 건 없는 일이라고 한 씨는 체념했다. 원래 한 씨는 아들이 공부를 계속해서 연구직으로 가기를 바랬다. 그런데 아들이 공부보다 돈벌이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던 것이다. 한 씨는 학교에 대한 열등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에 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랬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학교 타이틀보다 자기 재능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돈이 되는 세상인 것이다. 1인 미디어 시대가 그것이다. 한 씨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 예전 같으면 어디 가서 밥 빌어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방송한다고 막말 잔치쇼를 하는데 그들이 버는 수익을 듣고는 까무라칠 뻔했었다. 어떤 건 뭐 말장난을 하나 싶었는데 구독자가 50만이 넘었단다. 돼지처럼 살이 뒤룩뒤룩 쪄서 잘 걷지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극단적인 정치적 발언으로 개념 없는 소리를 막 던지는데 후원금이 마구 쌓이는 걸 보고 미친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저런 곳에 돈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데 실상을 보고는 기절을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기를 알리는 데 성공한다는 게 어디 간단한 문제이겠나. 지금 세상은 대중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셈이었다. 갈수록 극단적이고 과격하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자포자기할 것 같은 세상인데 그 나름대로 규율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세상의 숨가쁜 변화를 보면서 한 씨는 아들도 공부나 대기업 뭐 그런 획일화된 직업이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변화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취지를 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다. 그에 대해 아들도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너도 세상 변화에 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 대한 염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공직 생활을 했던 애비의 마음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두려움이 많았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대에 뒤떨어져 살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라면 거의 비슷할 것이다. 자기 자식들이 시대 변화를 잘 따라가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인 것이다. 그날 한 씨는 전직 동료였던 사람들과 모임이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들어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그때 준혁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준혁이가 사고로 병원에 후송되었단다. 한 씨는 순간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고 택시를 불렀다. 동료들이 염려를 하는 중에 정신을 차린 한 씨는 전화를 준 회사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다. 어떻게 다친 건지, 어디를 다쳤는지. 담당 책임자라는 사람 말로는 자재 재고 파악을 하던 중에 안전규칙 미비로 침묵 자재가 일부 이탈하면서 준혁을 덮쳤다고 한다. 의식은 분명했는데 움직일 수 없어 후송되었다고 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잡고 있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정신이 아득했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한없이 두근거렸다. 가는 동안 차량이 막힐 때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마음이 더 쪼여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해 있었다. 대기실에서 회사에서 나왔다는 직원을 만나봤다. 사정 얘기를 듣고 걱정이 더 되었다. 의식은 분명히 있었는데 움직이지 못했다면 마비가 온 건가 걱정이었다. 회사에서는 안전규정 미비로 이미 판단을 했다고 했다. 준혁이 현장에 직접 나가는 일은 재고 파악할 때뿐이었다. 이 시간여 지났을 때 담당이라는 젊은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 수술 경과는 좋았습니다. 일단 다리에 세 군데를 봉합하고 한쪽 다리 발목 부위는 금이 가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척추나 그 밖의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팔과 등에 타박상이 있기는 한데 특별한 소견은 없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잘 되었고 특별하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만 4일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뇌 MRI 촬영하고 중추부 신경 전달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긴장한 마음이 다소 풀리면서 한 씨는 기진해 버렸다. 대기실 의자에 잠시 앉아 진정시키고 입원 수속을 했다. 언제쯤 환자 면회가 될까요? 간호사는 차트를 보면서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나오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20여 분쯤 있다가 4인 병실에서 준혁을 보게 되었다. 회사에서 나온 사람도 들렸다 갔다. 나가기 전에 입원 서류 영수증 등을 달래 촬영을 했다. 특이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갔다. 아들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머리칼에는 허연 석회가루 같은 게 묻어 있어 초췌해 보였다. 물을 달라고 해 생수 한 병을 주었더니 거의 다 마셨다. 시야는 흐린 게 없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다. 병실에는 맞은편에 환자 한 명과 가족인 듯 몇 명이 있었다. 아버지, 서 있지 말고 저기 의자 가져다 앉으세요. 알았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눈 감고 좀 자거라. 한 씨는 아들이 링거를 꽂은 채 잠이 든 것을 보고 대기실로 나왔다. 잠시 앉아 있는다는 게 깜빡 졸았던 것 같았다. 흐릿했던 정신이 좀 맑아진 듯 했다. 병실로 가봤더니 그때까지 준혁은 계속 자고 있었다. 그래서 병실을 나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 입원한 사실을 말해줬더니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알고 있다고 했다. 좀 있다가 퇴근할 거라고 한다. 수술 경과는 어떠냐고 물어봉합하고 깁스한 것 빼고는 없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하반신 마비 증세나 인지력 감퇴나 시야가 흐리거나 떨리는 증세 같은 것들을 확인했다. 더 자세한 건 모르고 의사가 얘기한 것만 알려줘다. 병원에 근무하니까 세부적인 증상을 잘 알고 있어 묻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남편이 부상을 당했다는데 아무리 근무 중이라도 즉시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러웠다. 더구나 증세를 물어보는데 무척 사무적인 느낌을 받아 마음이 좀 거북했다. 보통 사람들은 산업재해를 당해 응급후송되었다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부터 찾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병실에 돌아갔을 때는 준혁이 깨어 있었다. 아버지, 그만 들어가 보세요. 저녁에 수희가 올 거니까 들어가세요. 아니다. 수희가 올 때까지 있어 보겠다. 한 씨는 혹시 며느리가 저녁에 온다 해도 아주 늦은 시간에 올 수도 있겠다 싶어 그때까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예상은 맞았다. 6시에 퇴근한다는 던 며느리는 8시가 넘어서 왔다. 준혁은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맞고 다시 잠이 들었다. 안사돈도 함께 왔다. 아버님, 저녁 식사 안 하셨지요? 지금 집에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사돈께서는 식사하셨어요? 한 씨가 물었다. 식사를 하고 왔다고 모녀가 말했다. 순간 한 씨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남편이 사위가 다쳤다는데 병실에 오는 것은 고사하고 식사를 하고 늦게 왔다는 말 같았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비정상적인 사고가 아닌가? 한 씨는 화를 가라앉히면서 차분하려고 했다. 한 씨는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병실을 나왔다. 더 있다가는 열불이 나서 한마디 쏴붙일 것만 같았다. 병실에 다른 환자는 없었다. 좀 전에 있던 환자 하나는 퇴원한 모양이었다. 1인실처럼 조용해 그렇지 않아도 잠들기 어려운 준혁이한테는 더없이 좋을 것 같아 다행이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휴대폰 생각이 났다. 병실에 놓고 나왔나 아니면 대기실에 빠뜨린 건 아닌가 모르겠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돌려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만 턴 대기실의 사람들도 돌아가고 가끔 목발을 짚은 환자나 목에 기부스를 한 환자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병원에 오면 늘 기분이 좋지 않다. 특히 늙어가면서는 더욱 병원에 예민해진다. 조그만 몸에 이상이 와도 큰 병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병원은 늙어가면서 꼭 옆에 끼고 살아야 한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말이다. 2층으로 올라가니 병실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린 채 조용했다. 아들이 링거를 맞고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사돈이나 며느리도 없었다. 그래서 한 씨는 그새 집으로 가버렸나 싶어 휴대폰부터 찾았다. 반대편 TV 아래에 놓여 있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를 않았다.
화장실이 급해갔다. 남녀 화장실이 보였다.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여자 화장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많이 익숙한 목소리였다. 며느리였다. 어떤 말은 잘 안 들렸는데 어느 순간에는 언성이 높아져 크게 들렸다. 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두 사람이 다투는 느낌이었다. 사돈과 며느리가 언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 왜 한서방건 금액을 작게 했어? 그런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이번에 하반신 마비거는 안 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사돈이 언성을 높였다. 기집애야. 한서방 상의 금액이 확 떨어지는 거 몰라? 이번 거는 보험금 수령해서 내가 쓸 거야. 저번에 엄마가 더 큰 액수를 가져갔잖아. 3,500만 원을 네가 혼자 다 쓴다고? 너 거기서 저쪽 사례비 떼줘야 해. 그걸 알고 있어. 그래, 나도 지금 쓸 데 많아. 결혼하니까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알아? 한 씨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구분을 못했다. 그런데 들어보니 아들의 상해보험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그 수령액을 며느리가 쓴다는 것 아닌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이었다. 모녀가 화장실에서 나간 듯 했다.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시아버지 상해보험은 왜 안 돼 있어? 엄마가 저번에 한꺼번에 다 든다고 했잖아. 금액이 안 맞아 못했어. 뭐, 모녀의 발걸음이 멀어져 가자 그때서야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갑자기 어떤 영화가 생각났다. 보험금을 노리는 여자가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스릴러 영화였다. 잠깐이었지만 한 씨는 직업 본능이 살아나는 듯 느낌이 왔다. 한 씨는 잠시 화장실에 서 있었다.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상해보험금을 왜 준혁이 수령하지 않는가? 준혁이 상해보험을 직접 들었나? 그리고 내 명의로 상해보험이라고. 도대체 저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심각해졌다. 문득 한 씨는 어떤 생각이 들어 다급히 병실로 갔다. 저들이 준혁이 잠들어 있는 동안 혹시 나쁜 짓을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지금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 내 사망보험도 가입하려 하지 않았나. 분명 준혁의 생명보험이 빠질 리 없을 것이다. 병실 문은 닫혀 있었다. 가만히 다가가 문짝에 귀를 대봤다. 모녀가 안에 있었다. 한 씨는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갔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안사돈이 링거 수액 조절로를 만지고 있다가 손을 내렸다. 아버님, 식사 간단히 했다. 오늘은 내가 있을 거다. 사돈도 들어가세요. 다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안사돈은 언떨결에 대답을 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며느리가 자기 엄마를 살짝 흘겨보는 걸 한 씨는 볼 수 있었다. 그게 무슨 신호인지 모르나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는 듯 했다. 수희 너도 내일 근무하려면 들어가야지. 빨리 가거라. 안사돈이 인사를 했다. 그럼 사돈께서 고생하세요. 저희 들어갑니다. 며느리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냥지 엄마 팔소매를 잡고 나갔다. 한 씨는 얼른 수액 조절 부분과 다른 주사기 여부를 확인했다. 다른 건 없었다. 준혁은 깊이 잠든 것 같았다. 호흡이 규칙적인 게 보였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약간의 미열 정도인 듯 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을 훑어보았다.
겉으로 드러난 이상은 없는 듯했다. 사고 현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회사 측에서 경찰에 사건을 의뢰했다. 알고 봤더니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단다. 그때도 준혁이 자재 조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준혁과 총무과 김대리라는 사람하고 함께 자재 파악을 했었다고 한다. 그때는 김대리는 팔이 부러졌었단다. 그로 인하여 김대리는 수술을 하고 회복하기 위해 3개월간 휴직을 한 상태라고 한다. 준혁도 그때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혁이 다쳤는데 거의 비슷한 사고였다. 누군가 받침목 안정장치를 느슨하게 풀어놓지 않고서야 그렇게 때 맞춰서 침목이 굴러내릴 수는 없었다. 그 점에 대해 회사 측에서도 의구심을 가진 것이다. 한 씨는 그날 밤 이후로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믿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해 보였다. 이건 결혼 생활의 안정이니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자칫 보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사돈 측에서는 한 씨를 그냥 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으로만 알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한지는 몰랐다. 한 씨 스스로 그런 걸 밝히지 않는 성격이었다. 밝혀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 씨는 검찰청에서 수사관 생활을 했었다. 주로 경찰에서 조사한 것을 2차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인지사건으로 직접 초동 수사를 할 때도 있었다. 또 사건에 관련된 경찰을 수사할 때도 있었다. 그에 대해 아들 준혁도 상세히 알지는 못한다. 그냥 아버지가 검찰에 근무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저들 모녀 역시 한 씨를 만만하게 본 것이었다. 준혁에게 한 씨는 모녀의 말을 엿들은 자초지종을 말했다. 준혁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주먹을 꽉 쥐고 울분을 참는 것 같았다.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리고 준혁은 상해보험에 든 적이 없었다고 한다. 생명보험은 모녀의 등살에 모시겨 가입하기로 했고 수령자를 아버지 앞으로 해두라고 했단다. 한 씨는 몇 가지를 판단 내렸다. 저 모녀는 사문서를 위조해 보험금 사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준혁의 사건에는 공모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코자 했다. 먼저 한 씨는 안사돈의 과거를 확인해야 했다. 대개 보험 사기는 단발성이 아니었다. 주도 면밀한 계획과 분업에 의해 이뤄진다. 아들 준혁에게는 처음 수희가 어떻게 해서 너와 만나게 된 것인지 주변 지인들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다. 한 씨는 수사부서의 후배를 통해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받았다. 심부름센터였다. 의뢰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건네줬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씨는 생각했다. 모녀를 지금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내막을 확인해보고 대응하자고 판단했다. 보험금 수령과 이후의 움직임을 포착해야 했다. 지금으로서는 정황 증거 외에는 구체성이 없었다. 준혁이 퇴원을 하고 보름 정도 깁스를 한 채 집에서 있었다. 그동안 경찰이 병원에 있을 때 한 번 왔다 갔다. 수희는 거의 매일 늦게 온다. 평소에도 그랬던 것 같았다. 낮에는 자신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몇 시에 귀가하는지 잘 몰랐었다. 매일 늦게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됐다. 매일 이렇게 늦게 귀가했어. 그런 줄 몰랐네. 그 병원은 개인 병원으로 교대 근무가 없었다. 정규 시간에 출퇴근한다.
개인 병원이 그렇지 뭐. 일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원장이 늦게 퇴근하면 직원들 다 눈치 보고 있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다고 거의 매일 그렇게 늦게 퇴근을 하면 가정 살림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 그거야 뭐. 엄마도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단촐한 살림인데 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장모와 거의 붙어 산다는 것이다. 신혼생활인데도 장모는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집에서 볼 수 있었다. 휴일이건 늦은 밤 시간이든 수시로 장모가 보인다. 어디를 가든 따라온다. 말은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데 영업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여러 가지로 이상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뭐라고 특정하기도 어려웠다. 수인은 발랄하고 쾌활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서 뭔가 어두운 그늘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상당히 짙고 깊은 듯했다. 다가가기 힘든 묘한 구석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인가? 내가 모르는 그녀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언제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모를 뿐인데 너무 멀리에 있는 사람 같았다. 남을 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다. 서로 30여 년 각기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을 어찌 1인연에 알 수 있단 말인가? 어차피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랑하는 게 보통 간단치 않은 일이었다. 믿음이라는 건 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는가 말이다. 아버지가 경계를 했을 때 깊이 생각을 했어야 했다. 물론 지금은 다 소용없는 일이다. 한 씨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5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었다. 업무의 특성과 당일 기계 조작의 인과관계에 대해 방점을 찍었다. 일단 그들에 대한 수사를 끝낸 상태였다. 혐의가 2명으로 압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준혁이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경찰에서는 해당 보험 설계사를 곧 소환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빨리 움직이지 못했다. 담당자가 여러 사건을 처리하는 관계로 수사가 거의 멈추다시피 한 상태로 있었다. 한 씨는 자신이 좀 더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회사 측에서는 회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이미지 타격에 집중하고 있었다. 심부름센터에서 보고서가 왔다. 안사돈에 대한 신상 명세가 궁금했다. 예상했던 대로 사기 전과가 혐의 없음부터 해서 실형 전과까지 다양했다. 한 씨는 그 외 자료들을 살펴봤다. 며느리는 전과가 없었다. 그 대신 이틀에 한 번씩 일정한 시간에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으로 사진이 찍혔다. 남자는 사기, 폭력 전과자였다. 2 사람은 오래전부터 교제해온 사이로 확인되었다. 한 씨는 분노로 손이 떨렸으나 차분하려고 애를 썼다.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슴이 쓰렸다. 어찌 이런 일이 내 아들에게 벌어졌단 말인지 하늘도 무심했다. 준혁에게 연락을 했다. 집 어딘가에 상해보험과 사망보험 증서가 있을 것이니 찾아서 사본을 담당 형사한테 고소장과 함께 전달하라고 했다. 아직 보험 청구는 없었다. 2시간 후 준혁이 증서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변호사실에 가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다. 한 씨는 늦은 밤 안사돈을 만나러 갔다. 지금까지 그쪽에서 계획한 보험 사기에 대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사돈, 우리는 준혁이와 사돈의 앞날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 한 것뿐이에요. 보험 사기라니요? 그건 경찰에서 확인할 일이고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사돈이 처음부터 우리 부자를 타켓으로 삼은 건지만 말해주세요. 일말의 양심이 남았다면 말입니다. 우리 부자를 다 죽이고 사망보험금과 전 재산을 다 가져갈 의도 아니었나요? 사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준혁이 생명보험에 가입된 후 사고를 당한 건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그 사고는 저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상해보험을 드러났기에 다행히 이번에 보험금 신청해서 보험 수령인도 위조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건 당신들이 계획적으로 벌인 짓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안사돈에게 소리를 쳤다. 준혁이 사고 나기 한 달 전에도 회사에서 똑같은 사고가 났었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다쳤지만 당시 준혁이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준혁이를 타켓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봐요. 이번에는 정색을 하며 안사돈이 한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지듯 말했다. 준혁이 아버님, 준혁이 회사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상해보험을 받아내려고 사고를 낼 수 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가 보기에 안사도는 그 회사 직원하고 뭔 거래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건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알게 되겠지요. 준혁은 수희가 다른 남자와 모델에 들어가는 사진과 이혼 서류를 준비해 수희를 찾아갔다. 수희는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돌아가는 사태를 대략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오빠, 나 경찰에서 나오래. 나는 오빠 사고와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오빠 앞날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것뿐이야. 그럼 내가 다친 게 우연이란 말이냐? 너는 내 허락도 없이 보험에 가입했어.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까지 들었어. 그걸 나 몰래 하는 이유가 뭐야? 오빠, 나는 보험만 가입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이번 오빠 다친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야. 준혁은 사진을 꺼내 수희에게 보여줬다. 수희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울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모든 게 가짜였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아는 여자가 아니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 사람과 이미 끝난 사이였는데 정말 미안해. 너는 나를 살해해 생명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거야. 너 같은 인간은 처벌을 받아야 해. 수희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을 첨부한 이혼 서류의 서명 날인을 받아두었다. 준혁의 수사 협조로 사건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준혁이 수희 모녀를 별도 고소하면서 사건은 병합되고 수희 모녀는 도망가려고 짐을 싸고 있던 중 현행범으로 곧바로 체포되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후 구속되었다. 준혁의 회사 자재부에서 공모자 한 사람도 함께 구속되었다. 그는 자재부에서 반장으로 있는 이모 씨였다. 수희의 모녀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모녀는 애초에 한씨 부자의 재산과 재해 보상금을 사취할 의도로 접근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재부 이모 씨를 회유해 공모했던 것이다. 그리고 수희는 불륜남과 이전부터 동거하는 사이로 밝혀졌다. 또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수령자를 수의로 위조된 점 그리고 침목이 굴러떨어져 머리나 척추를 다쳐 사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미수도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준혁은 한동안 배신감과 허탈감에 휘둘리며 괴로워했다.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다. 그 발랄하고 상냥한 모습이 너무 좋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희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수희와 이혼하고 나서 준혁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준혁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건 단순히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삶인 것이다. 역경 없는 목표는 없다. 역경과 고난도 결국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하나다. 시련 없이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